내 아파트가 경매로 넘어간다고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요? 당신이 모든 걸 갚아준다고 했잖아요. 당신 정말로 그때부터 계획한 거였어요? 암투병 이야기까지도, 화가라는 경력도, 그 모든 그림들도 전부 거짓말이었던 거죠. 하, 그런 얘기만 하면 여자들이 환장하더라고. 특히 당신처럼 외로운 여자들은 말이야. 동정과 연민이 사랑으로 착각하게 만들기 딱 좋은 스토리죠. 화가 설정도 예술가는 왠지 낭만적으로 보이잖아요. 어떻게 이런 짓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결혼까지 해놓고, 결혼도 사업의 일부예요. 당신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받으려면 필요한 과정이었죠. 법적으로 모든 게 완벽해요. 난 내 모든 마음을 다 바쳐서 당신을 사랑 생각했는데, 이걸 약점으로 이용하다니. 그게 바로 당신 같은 여자들의 문제예요. 너무 쉽게 믿어버려. 조금만 다정하게 대해주고 관심 있는 척하면 홀가닥 넘어온다니까. 덕분에 난 좀 수월했지만 나쁜 사람, 나에게 모두 연기를 했다니. 넌 사람도 아니야. 연기에도 진심이 필요하니까요. 당신의 순진한 표정에 나도 감동 먹었잖아. 하.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정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평생 약사로 살아오며 다른 사람들의 아픔은 치료해왔지만 제 마음의 상처는 어떻게 다뤄야 할지 몰랐어요. 오늘 이 이야기를 나누는 건 여러분 중 누구라도 저와 같은 아픔을 겪지 않길 바라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64, 세상은 우리를 황혼기라 부르지만 마음은 그렇게 늙지 않았나 봅니다. 다시 사랑을 만났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이제 와서 깨달았지만 그건 사랑이 아닌 철저히 계산된 사기극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겐 남의 일처럼 들릴 수도 있어요. 하지만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특히 우리처럼 세월의 무게를 느끼는 나이에는 말이죠. 외로움이 깊어질수록 누군가의 관심이 더 간절해지니까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이 채널을 구독하고 알림 설정해 주시면 인생의 뒤안길에서 겪는 쓰라린 경험과 그것을 이겨내는 지혜를 함께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의 의견이나 경험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서로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겐 소중한 등불이 될 테니까요. 제 이야기는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남편의 배신으로 시작된 첫 번째 시련이었죠. 그날 저는 다짐했어요. 다시는 사랑 같은 건 안 할 거야. 아무도 믿지 않고 나 자신만 의지하고 살아갈 거야. 남편의 수많은 여자들 중 누군가가 낳은 아이 서윤이. 아이만 저에게 맡기고 남편은 또 어디론가 바람처럼 떠나버렸죠. 처음에는 천청병력 같았지만 이제 서윤이는 제게 단 하나뿐인 보물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몇 년 후 남편이 병들어 참담하게 돌아왔을 때도 저는 왜 그런지 미움보다는 연민이 앞섰어요. 여보, 미안해. 그의 마지막 말을 들으며 제 마음엔 단단한 껍질이 생겼어요. 누구도 쉽게 들어오지 못하는 단단하고 딱딱한 껍질이었죠. 하지만 저는 여린 것에 대한 간병과 헌신, 그리고 희생, 이런 것들이 제 몸에 배어 있었나 봅니다. 어쩌면 그게 제 약점이었는지도 모르겠어요. 서윤이는 대견하게 잘 자라서 제약회사에 취직했고, 저는 여전히 약국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하루하루가 비슷비슷한 나날이었죠. 약을 조제하고 손님들과 대화하고 혼자 커피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보는 그런 날들이었죠. 어느 날 서윤이가 전화로 말했어요. 엄마, 얼굴이 안 좋아 보여.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누구랑 얘기도 하고 취미도 만들어봐. 딸아이 말에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에 등록했어요. 처음엔 어색했지만 붓을 잡고 색을 칠하는 시간이 이상하게 좋아졌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운명처럼 그를 만났죠. 처음 왔을 때부터 눈에 들어오는 그림이 있어 빤히 쳐다보고 있는 저에게 누군가 말을 걸었어요. 실례합니다. 이 그림 마음에 드세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발의 단정한 차림, 부드러운 목소리의 남자가 서 있었어요. 그가 바로 서진우였죠. 58세, 그는 자신이 암투병 중이고 화가라고 소개했어요. 이 그림은 제가 항암 치료 중에 그린 거예요. 가장 힘든 시간에 그렸죠. 어떤 날은 손이 너무 떨려 붓을 제대로 잡지도 못했어요.
그래도 이 그림이 저희 삶에 많은 의미를 줬어요. 검은 배경 위에 흩날리는 하얀 꽃잎, 그림을 보며 묘한 감정이 일었어요. 그의 작품에서 느껴지는 고통과 희망이 절 끌어당겼어요. 그렇게 우리의 이야기는 시작되었습니다. 제 인생은 늘 남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약사로서 환자들의 건강을, 엄마로서 서윤이의 성장을, 그리고 아프던 남편의 마지막을 지키는 일까지. 그 사이에서 정연이라는 사람은 점점 사라져갔어요. 어느새 거울을 보면 낯선 얼굴이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습니다. 눈가의 주름, 하얗게 변해가는 머리카락, 그리고 미소를 잊은 입가까지. 약국에 앉아 처방전을 확인하다가도 문득 창밖으로 지나가는 노부부의 모습에 시선이 멈출 때가 있었습니다. 노을이 질 무렵 함께 걷는 그들의 뒷모습이 부러웠어요. 남자가 여자의 어깨를 감싸 안는 모습, 여자가 남자의 팔짱을 끼고 걸을 때 그 얼굴에 번지는 미소, 누군가와 함께 늙어간다는 것. 그것이 제게는 사치 같은 꿈이었습니다. 밤이면 텅 빈 집안을 채우는 건 시계 초침 소리뿐이었으니까요. 하지만 서윤이는 참 좋은 딸이었어요. 주말마다 전화해서 안부를 물었고 한 달에 한 번은 꼭 찾아왔습니다. 내가 낳진 않았지만 그 아이는 제게 그 누구보다 소중한 보물이자 삶의 위안이었어요. 그 아이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채울 때면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함께 영화도 보고 가끔은 여행도 다녔어요. 그럴 때면 마치 혼자가 아닌 것 같은 착각에 빠지곤 했지요. 하지만 그 아이에게도 자신의 삶이 있었죠. 해외 출장이 잦은 제약회사 일로 바빴고 친구들과의 약속도 많았습니다. 서윤이가 떠난 후의 집은 더 적막했어요. 밥을 먹어도 맛을 느끼지 못했고 TV를 켜도 내용이 귀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그저 시간을 죽이는 일상이었어요. 엄마, 요즘 얼굴이 안 좋아 보여. 너무 일만 하는 거 아니야? 가끔은 자신을 위한 시간도 필요해. 혼자만의 취미를 찾아봐. 엄마도 이제 자신을 위한 시간이 필요해. 서윤이의 걱정 어린 눈빛이 마음에 박혔습니다. 그 아이 덕분에 버티는 건데 오히려 그 아이가 저를 걱정하다니.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어요. 딸을 위해서라도 무언가 시작해야 했습니다. 서윤이의 권유로 시작한 문화센터 수채화 교실. 처음 교실 문을 열던 날 손에 땀이 배었어요. 낯선 사람들 속에 섞인다는 것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하지만 붓을 잡고 물감을 칠하기 시작하니 이상하게 마음이 차분해졌어요. 색이 번지고 섞이는 것을 바라보는 동안만큼은 모든 걱정을 잊을 수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그 시간이 점점 기다려졌어요. 문득 서윤이가 있어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런 딸이 없었다면 저는 아마 평생 약국과 집만 오가며 살았을 테니까요. 그 아이의 존재가 제게는 삶의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또 다른 빛이 들어올 거라는 것을. 첫 만남은 수업 중이었어요. 그림을 그리고 있는데 옆에서 누군가 말을 걸었습니다. 실례지만 그림 잘 그리시네요. 하지만 물감의 번짐을 더 활용하시면 느낌이 달라질 거예요. 제가 이번에 새로 온 강사 서진우입니다. 조언을 드려도 될까요? 고개를 들어보니 은발의 깔끔한 셔츠 차림, 온화한 눈매를 가진 남자가 서 있었어요. 58세라고 했지만 나이보다 젊어 보였습니다. 단정한 옷매무새, 부드러운 말투, 그리고 무엇보다 그의 눈에서 느껴지는 따뜻함이 마음을 끌었습니다. 첫인상은 단정함과 지성이 느껴졌어요. 그는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암 투병 중이고 그림으로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 말에 심장이 쿵 내려앉는 느낌이었어요. 암이라니 많이 힘드셨겠네요. 네. 3년 투병했어요. 가장 어두운 시간이었죠. 때로는 내일 아침을 볼 수 있을지 두려웠어요. 하지만 그 시간이 저에게 삶의 소중함을 가르쳐줬어요. 이제는 매일이 선물 같아요. 그의 차분한 목소리와 깊이 있는 눈빛에 이상하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삶의 고통을 겪었지만 다시 일어선 사람의 단단함이 느껴졌어요.
화가로서의 전문성이 느껴지는 조언이었는데도 왠지 오랜 친구를 만난 것 같은 익숙함이 느껴졌습니다. 제 그림의 어떤 부분을 바꿔보면 좋을까요? 여기 바다 풍경에서 파도의 움직임을 더 살리면 좋겠어요. 제가 잠시 보여드릴게요. 그는 붓을 들어 몇 번의 섬세한 터치로 제 그림에 생명을 불어넣었어요. 보세요. 이렇게 하면 파도가 정말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지죠. 그리고 이 등대. 빛을 더 강조하면 어둠 속에서도 희망을 비추는 느낌이 강해질 거예요. 이 그림은 회원님을 닮았네요.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졌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진심 어린 칭찬을 들은 것 같아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그 순간 나도 모르게 웃고 있었어요. 몇 년 만에 짓는 진짜 웃음이었을지도 모릅니다. 그날 이후로 진우 씨와 자연스레 가까워졌습니다. 수업이 끝나면 근처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눴고 주말에는 전시회를 함께 다녔어요. 그는 제게 미처 몰랐던 예술의 세계를 보여주었습니다. 붓의 각도에 따라 달라지는 선의 느낌, 빛과 그림자의 대비, 색의 온도까지. 그의 전문적인 설명을 들으며 예술을 보는 새로운 눈을 얻는 기분이었어요. 요즘 미술 세계에서는 단순히 기술적으로 뛰어난 그림보다 감정을 담은 작품이 더 가치 있어요. 이 푸른색은 단순한 색이 아니에요. 화가의 우울과 고독,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희망까지 담고 있죠. 저는 항상 감정을 그리려 노력해요. 형태가 아니라. 그의 설명을 들으며 다른 세상을 보는 기분이었어요. 그동안 약국에서 환자들 약만 건네던 저에게 진우 씨는 예술이라는 새로운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그의 눈빛에 담긴 따뜻함에 점점 마음이 녹아내렸어요. 특히 그가 암 투병 중에 그렸다는 그림들을 볼 때면 가슴이 저렸어요. 검은 배경 위에 홀로 피어난 하얀 꽃, 어두운 터널 끝의 작은 빛. 그 그림들에는 고통과 희망이 공존했습니다. 이건 제가 항암 치료 중에 그린 거예요. 그때는 정말 괴로웠어요. 온몸이 불타는 듯했고 밤마다 홀로 깨어 있을 때가 많았죠. 그 시간에 이 그림을 그렸어요. 살아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그의 말에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진우 씨는 자신의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킨 사람이었어요. 그런 그의 모습이 존경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오랫동안 얼어붙었던 제 가슴이 그의 이야기에 조금씩 녹아내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날 진우 씨가 제게 물었어요. 연희 씨는 어떻게 그렇게 강한 사람이 되었나요? 혼자서 딸을 키우고 아픈 남편까지 돌보셨다면서요. 그 말에 놀랐습니다. 저를 강한 사람이라고 본 사람은 처음이었으니까요. 저도 모르게 눈물이 나왔어요. 제 삶이 얼마나 외롭고 힘들었는지 누군가가 알아봐 준다는 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그때 처음 느꼈습니다. 강하다기보다는 그냥 하루하루 버티는 거였어요. 아니에요. 연희 씨는 정말 대단한 분이에요. 저는 암과 싸울 때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연희 씨는 혼자서 그 모든 어려움을 이겨내셨잖아요. 그런 분을 만나게 되어 정말 행운이라고 생각해요. 진우 씨의 눈빛은 진심으로 저를 바라보는 것 같았어요.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존재로 인정받는 기분이었습니다. 서윤이 외에는 제게 그런 눈빛을 보내준 사람이 없었으니까요. 그날 이후로 진우 씨와의 만남이 제 삶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그날 그를 만날 생각에 설레었고 밤에 잠들 때는 다음 날이 기대됐어요.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들이 하나둘 되살아났습니다. 가슴 떨림, 기대감, 그리고 행복. 마치 봄비 내린 뒷땅에서 새싹이 돋아나듯 제 마음에도 새로운 감정이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오랜 친구 미정이도 제 변화를 알아챘어요. 연희야, 요즘 얼굴이 완전히 달라졌어. 피부도 좋아지고 눈빛이 반짝거려. 뭐 좋은 일 있어? 혹시 누구 사귀는 거야? 수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정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응원해줬어요. 잘됐다. 너 너무 오랜 세월을 혼자였잖아. 이제 좋은 사람 만나서 행복했으면 좋겠어. 그 말이 위로가 되었습니다. 어쩌면 저도 행복해질 자격이 있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이런 늦은 나이에 새로운 시작을 해도 되는 걸까요?
많은 질문이 머릿속을 맴돌았지만 진우 씨의 따뜻한 미소를 떠올리면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습니다. 부끄러웠지만 행복했습니다. 오랜만에 누군가에게 특별한 사람이 된 것 같은 기분이었으니까요. 서윤이에게는 아직 말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반응할지 걱정되었거든요. 하지만 진우 씨를 생각하면 용기가 솟았습니다. 그는 제게 오랫동안 잊고 살았던 감정을 다시 일깨워준 사람이었으니까요. 문화센터 마지막 수업 날이었어요. 그동안 진우 씨의 지도 아래만이 되었다는 생각이 들었죠. 짐을 챙기는데 진우 씨가 다가왔어요. 연희 씨, 수업은 끝났지만 여기서 끝내긴 아쉬운데 혹시 시간 되시면 이번 주말에 한강꽃 축제 같이 가실래요? 제가 그림 소재를 찾고 있거든요.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게 데이트 신청인 건지 단순한 친목 활동인 건지 헷갈렸지만 가슴이 두근거렸죠. 미정이에게 전화해 조언을 구했더니 빙긋이 웃으면서 말하더군요. 그거 데이트 신청이야. 당연히 가야지. 그렇게 시작된 첫 데이트는 한강공원이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진우 씨가 준비해온 소박한 피크닉 도시락을 보고 놀랐어요. 제가 요리에 소질이 좀 있거든요. 항암 치료 중에 입맛이 없을 때 스스로 먹고 싶은 음식을 만들려고 배웠어요. 정말 맛있네요. 저는 평생 남을 위해 밥을 해도 이렇게 정성 들인 음식을 받아본 적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말을 마치고 문득 부끄러워졌어요. 너무 솔직했나 싶어서요. 하지만 진우 씨는 따뜻한 눈빛으로 웃었죠. 이제부턴 가끔씩 누군가에게 받아도 괜찮아요. 그 말이 마음에 오래 남았어요. 주는 것만 배우고 받는 법은 잊고 살았던 것 같았거든요. 한강의 석양을 보며 우리는 긴 대화를 나눴어요. 예술에 대한 생각, 인생의 우여곡절, 세상을 보는 방식까지. 1초도 지루하다고 느껴지지 않았어요. 지난번 수업에서 그린 연희 씨 그림이요. 파란색 바다가 인상적이었죠. 그런데 그 파도 아래 숨어있는 작은 빨간 점이 더 눈에 띄더라고요. 아, 그거요? 그냥 실수로 찍힌 건데. 그럴 리가요. 그런 실수가 아니라 내면에서 표현하고 싶었던 감정이죠. 우리가 그림을 그릴 때는 의식하지 못하지만 무의식 중에 진짜 마음이 드러나곤 해요. 그 말을 듣고 생각해보니 정말 그런 것 같았어요. 차분한 파도 아래 숨겨진 작은 열정, 어쩌면 그게 제 모습이었을지도요. 진우 씨는 어떻게 그런 걸 알아채세요? 사람을 많이 관찰해서 그럴까요? 특히 연희 씨 같은 분은 겉으로는 단단해 보이지만 속엔 누구보다 여린 마음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누군가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아 당황스러웠지만 한편으론 위로가 됐어요. 이렇게 저를 이해해주는 사람이 있다니. 그날 이후로 진우 씨와 자연스럽게 가까워졌어요. 주말이면 전시회를 함께 보러 다니고 가끔은 공원을 산책하기도 했죠. 진우 씨는 늘 제가 모르는 세상의 아름다움을 보여줬어요. 이 나무 보세요. 겨울을 이겨내고 첫 새싹을 틔우는 모습. 우리 인생도 이렇죠. 봄이 오고 있어요. 연희 씨. 다정한 말보다 더 마음에 와닿았던 건 작은 배려들이었어요. 약국에 들러 따뜻한 차를 가져다 주거나 제가 좋아하는 책을 우연히 발견했다며 선물하거나 특별한 이벤트보다 일상 속 작은 관심들이 더 진심으로 느껴졌어요. 어느 날 진우 씨가 약국에 들렀을 때 정찬수 씨가 반갑게 인사를 건넸어요. 이분이 그 유명한 화가 선생님 아니세요? TV에서 뵌 것 같은데요. 진우 씨는 겸손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명성이 좀 과장됐네요. 작은 프로그램에 몇 번 출연한 게 전부인데. 그날 밤 전화로 물었어요. 진우 씨, 정말 TV에도 나오신 적이 있어요? 네. 암 극복 후 예술 활동을 재개한 사연으로 몇 번 작은 프로그램에 초대됐었어요. 그냥 15분 정도 인터뷰한 게 전부였는데 말씀 안 드렸나요? TV에도 나온 유명한 화가가 왜 하필 저를 좋아하는지 의아했어요. 하지만 그런 생각도 잠시 점점 그의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그럼 인기가 많으실 텐데 왜 저처럼 나이 많은 여자랑 어울리세요? 훨씬 젊고 예쁜 여자들도 많을 텐데. 차를 마시며 조심스레 물었던 질문에 진우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대답했어요. 어떤 모양의 화병이 있다고 가정해봐요.
수십 년 동안 물을 담아온 화병. 그 안에 든 물이 마를 때마다 다시 채우고 깨지지 않게 조심히 다루면서 세월을 견뎌온 저는 그 화병의 가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새 화병보다 훨씬 더 깊고 아름다운 빛깔이 있거든요.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어요. 제가 바로 그 오래된 화병 같았으니까요. 젊음은 잃었지만 그 대신 세월의 무늬가 남긴 이야기들이 있는 단단한 화병. 친구 미정이는 제 변화를 단번에 알아챘어요. 야, 연희야, 완전히 달라졌어. 얼굴에 생기가 돌아오고 걸음걸이까지 가벼워졌어. 이 남자 진짜 너한테 잘하나 봐? 응, 미정아. 솔직히 처음엔 나도 의심스러웠어. 내가 뭐가 좋다고. 근데 시간이 지날수록 진심인 것 같아. 아이고, 너무 좋다. 평생 남편 뒷바라지하고 딸 키우느라 고생했잖아. 이제라도 행복해야지. 그 말에 위안이 됐어요. 60이 넘은 나이에 새로운 사랑을 시작한다는 게 부끄럽기도 했지만 이제는 당당해지고 싶었어요. 내 인생의 가을에도 꽃은 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죠.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연희 씨, 다음 달에 제주도에서 작은 전시회를 열어요. 혹시 함께 가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많이 긴장돼서 응원해 주실 사람이 필요해요. 저는 잠시 망설였지만 그의 간절한 눈빛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제주도 여행은 마법 같았습니다. 푸른 바다를 배경으로 진우 씨의 그림들이 전시된 작은 갤러리, 함께 걸었던 올레길, 별이 쏟아지는 밤하늘 아래서의 대화. 연희 씨, 제주도는 제가 암 투병 중에 가장 그리워했던 곳이에요. 언젠가 여기서 작은 전시회를 열겠다고 다짐했었죠. 그 꿈을 이루는 날에 당신이 함께 있다는 게 얼마나 특별한지 몰라요. 돌아오는 비행기에서 진우 씨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연희 씨, 당신이 제 인생에 나타나기 전까지는 이 모든 것이 무의미했어요. 이제는 당신과 함께 남은 인생을 보내고 싶어요. 여행에서 돌아온 후 우리는 자연스럽게 더 가까워졌어요. 가끔 진우 씨가 멀리 나갔다 늦게 돌아오는 날도 있었지만 예전 그림 구매자를 만났어요. 라는 설명에 저는 별 의문 없이 받아들였죠. 어느 날 저녁 진우 씨가 특별한 제안을 했어요. 이번 주말에 양평에 있는 펜션에 가보는 건 어떨까요? 제가 그림 그리기 좋은 곳을 예약했거든요. 함께 힐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해요. 망설였지만 용기를 내어 동의했어요. 조용한 시골길을 달려 도착한 펜션은 정말 아름다웠어요. 창문 너머로 보이는 숲과 작은 개울, 새소리까지. 마치 다른 세상에 온 것 같았죠. 진우 씨는 이제를 펴고 제게 모델이 되어달라고 부탁했어요. 그냥 편안하게 창가에 앉아 있어 주세요. 자연 속의 연희 씨를 그려보고 싶어요. 붓을 들고 진지하게 그림을 그리는 진우 씨의 모습은 처음 보는 것이었어요. 눈빛이 달라졌어요. 더 깊고 더 강렬하게 변했죠. 그의 시선이 제 얼굴 위를 지날 때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저녁엔 함께 요리를 했어요. 진우 씨가 가져온 와인 한 병을 나누어 마시며 테라스에 앉아 별을 바라봤죠. 하늘이 정말 예뻐요. 서울에선 이런 별 보기 힘들죠. 맞아요. 이렇게 가까이 있었는데 우리는 늘 고개를 숙이고 살았으니. 문득 진우 씨가 제 손을 살며시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그 온기가 손끝에서 가슴까지 천천히 퍼져갔죠. 연희 씨, 사실 오랫동안 망설였어요. 내가 암을 이겨냈다고 해도 언제 다시 찾아올지 모르는 병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에게 마음을 열기가 두려웠어요. 하지만 이제는 확실해요. 남은 시간이 얼마나 되든 당신과 함께하고 싶어요.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그의 진솔한 고백에 무어라 답해야 할지 몰랐죠. 그가 갑자기 얼굴을 양손으로 감싸며 키스했어요. 오랜만에 느끼는 입술의 감촉, 심장이 터질 것 같았어요. 그날 밤 우리는 서로의 온기를 나눴어요. 나이가 무색할 만큼 열정적이었죠. 진우 씨의 품 안에서 저는 다시 여자로서의 자신을 찾았어요. 잊고 있었던 혹은 억누르고 있었던 감정들이 모두 되살아났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연희 씨. 그의 속삭임은 제게 새로운 자신감을 줬어요. 늘어진 피부와 주름진 얼굴에도 불구하고 누군가의 눈에 저는 아름다운 여자였어요. 다음 날 아침 진우 씨는
어제 그린 제 초상화를 보여줬어요. 그림 속 제 모습은 세월의 흔적을 간직하면서도 신비로운 빛을 품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본 연희 씨예요. 수많은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아름다움. 펜션에서 돌아온 후 우리의 관계는 더 깊어졌어요. 진우 씨는 점점 더 자주 제 집에 머물렀고 어느새 자연스럽게 동거를 시작하게 됐어요. 연희 씨, 난 당신이 아침에 잠든 모습을 보는 게 좋아요. 그 평화로운 얼굴이 내 하루를 시작하게 해줘요. 함께 사는 일상은 생각보다 더 행복했어요. 아침에 일어나 커피 향기를 맡으며 진우 씨가 요리하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 밤에는 서로의 하루를 나누며 다정한 대화를 나누는 것. 이런 소소한 순간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았어요. 서윤이에게 진우 씨와의 관계를 말했을 때 처음에는 걱정하는 눈치였어요. 엄마, 진짜 잘 아는 사람이야? 너무 빠른 거 아니야? 서윤아, 나도 처음엔 그랬어. 하지만 진우 씨는 정말 좋은 사람이야. 엄마가 이렇게 행복한 거 정말 오랜만이야. 서윤이는 화상통화로 진우 씨와 대화한 후 생각이 바뀌는 듯 했어요. 엄마, 그분 눈빛이 따뜻해 보여. 진심인 것 같아. 출장에서 돌아가면 꼭 만나고 싶어. 서윤이가 출국한 후 진우 씨는 예상치 못한 프로포즈를 했어요. 할머니의 유품이라는 은반지를 내밀며 말했죠. 이 반지는 내가 암 투병 중에 가장 힘들 때 의지했던 거예요. 할머니가 정말 소중한 사람에게만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 이제 결혼하면 어떨까요? 감동의 눈물을 흘리며 제가 대답했어요. 네, 우리 결혼해요. 저도 그러고 싶어요. 우린 바로 작은 결혼식을 올렸어요. 서윤이는 출장 중이라 올 수 없었지만 화상으로 축하해줬고 미정과 몇몇 친구들이 함께해 주었죠. 그날 진우 씨는 제게 약속했어요. 평생 당신 곁에 있을게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렇게 우리의 결혼 생활이 시작되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옆에 그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행복했죠. 약국 일을 마치고 돌아오면 진우 씨가 준비한 따뜻한 저녁 식사가 기다리고 있었고 주말에는 함께 여행을 다니기도 했어요. 결혼 생활은 행복했지만 가끔은 이해할 수 없는 순간들도 있었어요. 밤중에 걸려오는 전화에 진우 씨가 화장실로 가서 속삭이듯 통화하는 모습. 갑자기 이틀간 연락이 안 되다가 예전 지인을 만났다며 돌아오는 일들. 하지만 그에 대한 사랑은 의심보다 컸고 저는 그의 설명을 믿기로 했어요. 진우 씨는 제 생일에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어요. 우리가 함께한 순간들을 담은 작은 스케치북이었죠. 카페에서 차를 마시는 제 모습, 요리하는 모습, 심지어 잠든 제 얼굴까지. 그 모든 순간을 그가 소중히 기록해 두었던 거예요. 언제 이런 걸 다 그렸어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평생 남을 위해 살아온 저에게 누군가 저를 이렇게 특별하게 바라본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진우 씨의 스케치북을 정리하다가 낯선 여성들의 초상화를 발견했어요. 그중 한 여성의 목에는 제가 가진 것과 비슷한 목걸이가 그려져 있었죠. 진우 씨, 이 여자는 누구예요? 아, 그건 예전에 그린 모델이에요. 왜요? 목걸이가 제 것과 비슷해서요. 우연의 일치네요. 사실 그 디자인이 꽤 흔해요. 믿고 싶었지만 마음 한구석에 작은 의문이 스멀스멀 올라왔어요. 그래도 저는 그 감정을 무시하고 행복한 결혼 생활에 집중했습니다. 결혼한 지 2달째 진우 씨가 심각한 표정으로 서류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연희 씨, 당신에게 꼭 해야 할 말이 있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혹시 암이 재발한 건 아닐까? 인사동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서울 현대미술관에서 내 암 투병 작품을 기획 전시하고 싶다는군요. 테이블에 계약서를 펼쳤어요. 서울 현대미술관 기획전시 계약서라는 화려한 제목에 번듯한 직인까지 찍혀 있었죠. 진우 씨의 흥분된 목소리가 이어졌어요. 하지만 작품 운송비, 도록 인쇄비, 설치비까지 작가 부담이에요. 약 4천만 원 정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병원비도 아직 1,500만 원 정도 남아 있어요.
보험 처리 안 된 특수 치료비라서 이것도 바로 갚아야 하고 돈 얘기를 해서 미안해요. 내가 연희 씨한테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진우 씨의 표정이 더 어두워졌어요. 그 표정을 보니 저도 모르게 마음이 아파졌어. 진우 씨, 제 아파트로 담보대출을 받을 수 있어요. 아마 4천 정도는 가능할 거예요. 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제 손을 꼭 잡으며 말했죠. 연희 씨 정말 고마워요. 약속할게요. 꼭 성공해서 당신에게 보답할 거예요. 그림이 팔리면 바로 갚을 수 있을 거예요. 망설임 없이 돕기로 했어요. 아파트를 담보로 대출을 받았죠. 진우 씨는 열정적으로 전시 준비를 시작했어요. 매일 작업실에 나가 그림을 그리고 전화 통화하는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그 후 진우 씨는 더 바빠졌어요. 전시 준비로 늦게 들어오는 날이 많아졌고, 때로는 밤새 돌아오지 않기도 했죠. 핸드폰도 자주 꺼져 있었고요. 일주일 후 약국에 윤미정이 들렀어요. 연희야, 며칠 전에 내 아파트 앞에서 진우 씨를 봤어. 갑자기 전화 받더니 표정이 싹 변하더라고. 마치 뭐에 들킨 사람처럼. 그래, 내겐 아무 말도 안 했는데. 그리고 우리 정찬수한테 화가 인맥 소개해준다고 진우 씨가 약속했다는데? 언제쯤 될까? 순간 당황스러웠어요. 들은 적 없는 이야기였거든요. 그날 저녁 진우 씨에게 물었어요. 정찬수 씨에게 화가 인맥을 소개해준다고 했다면서요. 진우 씨는 잠시 굳었다가 이내 능청스럽게 웃었어요. 아, 그랬었나? 너무 바빠서 깜빡했네. 곧 연락할게요. 보름 후 진우 씨가 또 다른 소식을 가져왔어요. 연희 씨,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요. 내 작품에 관심 있는 해외 컬렉터가 있대. 하지만 몇 점 더 그려달라고 한다네. 특수 캔버스와 물감이 필요한데 아직 돈이 돌지를 않아서. 돈이 얼마나 더 필요해요? 500만 원 정도면 될 것 같아. 미안해요. 저는 망설임 없이 신용카드로 추가 대출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진우 씨가 샤워하는 동안 그의 휴대폰에 문자가 왔어요. 오빠, 오늘 만날 수 있어. 지난번 약속한 돈 언제 줄 수 있어? 지수. 심장이 덜컹했어요. 진우 씨가 나오자 물었죠. 지수라는 사람이 문자했는데 누구예요? 여자 같던데. 진우 씨의 얼굴이 순간 굳었다가 자연스럽게 웃었어요. 아, 갤러리 직원이에요. 전시 준비금 때문에 연락한 거겠죠. 그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무언가 숨기는 것 같았죠. 다음 날 저는 약국으로 가는 길, 골동품 가게 앞을 지나다 쇼윈도에 전시된 그림에 발걸음이 멈췄어요. 진우 씨가 암 투병 중에 그렸다는 그림과 똑같았지만 작가 이름은 김효정. 저 그림 언제부터 여기 있었나요? 5년 전부터 팔고 있는데 김효정 작가의 대표작 중 하나죠. 원작은 비싸지만 저희는 정품 복제본을 팔고 있어요.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정찬수 씨한테 전화가 왔어요. 연희 씨, 진우 씨 언제 돌아와요? 제가 빌려준 500만 원이 급히 필요해서요. 500만 원이요? 언제요? 2달 전이요. 전시회 준비한다고 빌려달래서 연희 씨도 전혀 모르셨나요? 그날 저녁 진우 씨가 급히 짐을 챙기며 말했어요. 연희 씨, 갤러리에서 연락이 왔어. 해외 컬렉터가 급히 만나자고 해서 이틀 정도 출장 다녀올게. 평소와 달리 서둘러 나가는 모습이 어딘지 이상했어요. 현관문이 닫히자마자 불안한 마음이 밀려왔죠. 진우가 떠난 후 자리를 정리하다가 그의 외투 주머니에서 떨어진 명함 한 장을 발견했습니다. 강민서 투자 컨설턴트라고 적혀 있었어요. 뒷면에는 낯선 여자의 연락처도 적혀 있었죠. 이상하네, 누구지? 진우 씨 아는 여자인가? 의심이 생겼지만 조그만 일로 진우 씨를 의심하는 것은 미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다음 날 미정이 약국에 잠깐 들렀어요.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하다가 미정이 문득 말했어요. 오늘 뉴스 봤어? 노인 대상 사기가 너무 많아서 걱정이야. 저번에 우리 동창 황영수가 알지? 미술 동호회에서 만난 화가랑 연애하다가 그 사람이 암투병 이야기하면서 전시회 연다고 돈 빌려가더니 잠적했대.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오싹했어요. 진우 씨도 암투병, 전시회,
너무 비슷했어요. 시간이 지나도 불안한 마음은 가라앉지 않았어요. 용기를 내어 진우 씨가 서재에 보관해둔 그림들을 살펴보기로 했어요. 암 투병 중에 그렸다던 그림 뒷면에 작은 라벨이 붙어 있었습니다. 김효정 작 복제본. 복제본이라고 정말로 진우 씨가 그린 게 아니라고? 다음 날 진우 씨가 치료받았다던 병원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서울중앙의료원인가요? 서진우 환자에 대해 문의하려고요. 죄송합니다만 저희는 서울중앙병원입니다. 의료원이라는 명칭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진우라는 환자는 저희 기록에 없네요. 더 확인이 필요했어요. 진우 씨가 말했던 갤러리에 전화했죠. 안녕하세요. 서진우 작가님 전시 관련해서 문의드리려고요. 서진우요? 죄송하지만 저희 갤러리에 그런 작가님 전시 계획은 없습니다. 집에 돌아와 진우 씨의 옷장을 열었어요. 평소 제가 정리하지 않던 구석에는 몇 벌의 다른 스타일 옷과 함께 지갑이 있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지갑을 열어보니 강민석이라는 이름의 신분증이 들어 있었습니다. 사진 속 얼굴은 분명 진우 씨였어요. 그날 밤 은행에 전화해서 계좌를 확인했어요. 공동통장에 모든 돈이 인출되어 있었어요. 대출금, 노후 자금까지 모두 사라졌습니다. 다음 날 진우 씨로부터 문자가 왔어요. 연희 씨, 급한 출장이 생겼어. 일주일 정도 걸릴 것 같아. 전화할게. 너무 걱정 말아요. 진우. 이제 모든 것이 명확해졌어요. 자신을 서진우라고 소개한 그 남자는 사기꾼 강민석이었고, 저는 철저히 계산된 그의 타겟이었던 겁니다. 집에는 이자 연체 통지서까지 와 있었어요. 숨이 쉬어지지 않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진우가 돌아오지 않을 거란 확신이 들었어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죠. 마침 그때 전화벨이 울렸어요. 서윤이었습니다. 엄마, 나 내일 입국해. 갑자기 휴가가 생겨서. 그런데 무슨 일 있어? 목소리가 안 좋아 보여.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모든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죠. 떨리는 목소리로 전화를 끊고 소파에 털썩 주저앉았어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서진우가 남긴 쪽지 한 장과 빈 통장만 바라보며 앉아 있었죠. 서윤이 도착하기 전 저는 용기를 내 진우 씨 전화번호로 연락했어요. 여보세요. 서진우 씨 당신이 누군지 이제 다 알아버렸어요. 강민석 씨. 잠시 침묵 후 그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더 이상 다정하지 않은 차가운 목소리였죠. 똑똑하네요. 생각보다 빨리 알아차렸네. 근데 뭐, 어쩔 건데? 경찰에 신고할 거예요. 증거 있어요? 당신이 자발적으로 돈을 준 거잖아. 당신의 지갑과 서류들 모두 증거가 될 수 있어요. 그래요? 그럼 한번 해봐요. 그런데 법적으로는 내가 당신 남편이고, 당신이 사랑해서 돈을 준 거라는 거 알죠? 경찰이 뭘 해줄 수 있을까요? 너무나 당당한 말에 전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괴로운 밤이 지나고 다음 날 서윤이 도착했어요. 모든 이야기를 들은 딸은 분노했지만 냉정함을 유지했어요. 엄마, 울지 마. 우선 경찰에 신고해요. 그리고 은행에 가서 남은 계좌들을 모두 동결시켜야 해요. 경찰서에서 형사는 비슷한 사례가 많다고 했어요. 정현희 씨, 이 사람 본명은 강민석입니다. 비슷한 수법으로 신고된 사례가 여러 건 있어요. 하지만 지금까지는 증거가 부족했죠. 경찰이 서진우의 사진을 컴퓨터에 띄웠어요. 그동안 신고된 3건의 사기 사건에 같은 남자가 등장했지만 매번 다른 이름을 썼다고 했습니다. 이 정도 증거면 체포영장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만 자금 회수는 미지수입니다. 이미 해외 계좌로 빠져나간 돈은 회수가 어렵습니다. 형사는 솔직하게 말했어요. 서윤이 법률 지식을 활용해 적극적으로 대응했어요. 형사님, 이건 단순한 돈 문제가 아니라 계획적인 사기죄입니다. 그리고 다른 피해자들과 연락할 방법이 있을까요? 경찰의 도움으로 다른 피해자들을 만났어요. 비슷한 수법으로 속았던 여성들 모두 저와 같은 상황이었죠. 함께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어요. 한 피해자가 귀중한 정보를 주었어요.
강민석이 자주 가는 카페가 있어요. 다음 표적을 물색하는 장소죠. 경찰은 함정 수사를 계획했어요. 카페에 잠복한 경찰들 앞에서 강민석은 또 다른 여성에게 접근하다 체포되었습니다. 그의 집에서는 더 많은 증거와 피해자 명단이 발견됐어요. 검사는 조직적인 사기 행각과 문서 위조 등 여러 혐의로 기소했고, 재판 과정에서 저를 포함한 피해자들의 증언이 결정적 역할을 했어요. 재판은 6개월 정도 이어졌고, 결국 서진우는 4년 실형을 선고받았어요. 피해 금액의 일부를 돌려받기로 했지만 대부분은 이미 탕진한 뒤였죠. 약국은 결국 팔기로 했어요. 40년 가까이 지켜온 곳이었지만 대출금을 갚아야 했으니까요. 서윤이 함께 살자고 제안했지만 딸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엄마, 내가 충분히 벌 수 있어요. 함께 살아요. 아니야, 서윤아. 엄마는 아직 충분히 일할 수 있어. 그래서 고민 끝에 작은 임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약국은 팔고 규모를 줄여 동네 의원 안에 작은 조제실을 차렸죠. 이전보다 수입은 적었지만 살아갈 만했어요. 전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시작된 그 만남이 사기극이었다는 걸 깨달았을 때 제 인생도 끝난 것 같았어요. 60이 한참 넘은 나이에 평생 모은 재산을 잃고 약국마저 포기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그것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물으십니다.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나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처음엔 저도 몰랐어요. 단지 하루하루 숨 쉬는 것만으로도 버거웠죠. 하지만 그 어둠 속에서 두 가지를 발견했습니다. 첫째는 가족의 힘이었어요. 제 딸 서윤이 제게 해준 말이 있어요. 엄마, 실패한 게 아니라 속은 거예요. 그건 엄마의 잘못이 아니에요. 이 말이 제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는지 모릅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을 너무 가혹하게 대하잖아요. 특히 나이 들수록 실수에 대해 스스로를 더 많이 책망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제 알아요. 누군가를 믿었다는 것 자체는 죄가 아니라는 걸요. 둘째는 공유의 치유력이었어요. 제 이야기를 다른 분들과 나누기 시작했을 때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분들이 비슷한 경험을 했다는 걸 알게 됐고 서로 위로하고 조언하면서 함께 치유되어 갔어요.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 무거운 짐이었지만 함께 나누니 조금씩 가벼워지더군요.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사기가 점점 진흥화되고 있습니다. 사랑, 투자, 종교,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오죠.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우리의 외로움과 불안을 노린다는 거예요. 서진우가 저를 처음 만났을 때 그는 제게 가장 필요한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관심, 인정, 그리고 사랑 이것들을 갈구하는 마음이 클수록 위험에 취약해진다는 사실을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나이 들어감이 외로움을 의미하진 않아요. 저는 이제 새로운 친구들을 많이 만들었습니다. 같은 경험을 한 피해자들, 그리고 이 채널을 통해 만난 여러분까지 이전보다 더 풍요로운 관계를 맺고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절대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음 서진우에게 사기당했을 때 저는 제 판단력과 삶의 가치까지 의심했어요. 이 나이에 이런 실수를 하다니. 하지만 실패는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새로운 시작점이 될 수 있어요. 저는 이제 노인 사기 예방 강사로 또 상담사로 제2의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제 상처가 다른 이들에게 도움이 된다는 사실이 얼마나 큰 의미를 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의 어르신들을 더 자주 살펴봐 주세요. 가족 중에 갑자기 행동이 변하거나 재정적 결정을 서두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관심을 가져보세요. 때로는 관심 한 번이 큰 불행을 막을 수 있습니다. 서진우는 저에게서 물질적인 것을 빼앗아 갔지만 제 영혼과 의지는 빼앗지 못했어요. 오히려 저는 이 경험을 통해 더 강해졌고 제 삶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아마 그는 이런 결과를 원하지 않았겠죠. 저는 이제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말합니다. 정연이, 당신은 충분히 강하고 현명하고 가치 있는 사람이야.
여러분도 오늘 거울을 보며 같은 말을 해보세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우리의 나이는 나이일 뿐. 진짜 중요한 건 오늘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거예요. 이 이야기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비슷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댓글과 응원이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저같이 많은 인생 이야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려요. 누구보다 빠르게 지혜로운 인생 이야기를 함께 나눌 수 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